제너럴 모터스, 베스트바이, 월마트와 질레트, 이 회사들이 위기에 봉착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어째서 왜 이런 파괴 현상이 밀어닥친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디지털 신기술이 문제인 것일까? 오늘은 이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책은 디커플링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디커플링이란 무엇인가? 오늘의 첫 번째 테마입니다. 무엇이 파괴를 부르는가? 이 오래된 질문은 참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숙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난 뒤 우리는 혁신기업이 등장할 때마다 디지털 디스럽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우버와 에어비앤비 그리고 달러쉐이브 클럽 등은 바로 그 파괴적 혁신의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있을 것 같더군요. 시장 파괴 현상은 과연 기술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까요? 예컨대 에어비앤비 기술이 특출하기 때문에 혹은 질레트의 아성을 무너뜨린 달러쉐이브 클럽의 기술이 대단하기 때문인가요? 반대로 미국의 국민 의류라 불렸던 제이크루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름대로 그들은 디지털 기술을 도입했고 혁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 아는 바죠.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디지털 디스럽션의 주범은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파괴를 자행하는 주체는 신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파괴자는 소비자, 즉 고객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객의 변화하는 욕구라는 것이죠. 고객들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기업 중심적이죠. 경쟁사와 비교하면서 자기 회사가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 지금까지 시장 파괴의 원인은 기업의 경쟁력, 예컨대 기술에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술 혁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의 변화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로 촉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커플링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커플링은 고객 가치 사슬을 끊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가치 사슬의 단계는 비즈니스나 산업 또는 제품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다르죠. 보통은 평가하기, 선택하기, 구매하기, 그리고 소비하기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파괴자들은 각 단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일부 파괴한 뒤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하나 또는 몇 개의 단계를 훔쳐가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디커플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직 디커플링에 대한 개념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마존 사례로 디커플링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죠. 아마존은 비교 쇼핑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고객이라면 어떤 제품이라도 검색, 바코드 스캔 혹은 사진 촬영을 통해 현재 그 매장의 가격과 아마존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마존 고객은 선택과 구매 활동을 잇는 연결고리를 손쉽게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품 선택 단계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예컨대 베스트바이에서 하고 제품 구매 단계는 아마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커플링은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산업에 풀어닥친 디스럽션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과정, 즉 디커플링을 거치게 됩니다. 신생기업은 기존의 성공기업이 온전히 관리하고 있던 고객의 가치 사슬 중 일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을 특화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 현상은 모든 업계의 파괴적 변화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디커플링은 왜 일어나는가? 간단합니다. 고객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객이 원하는 것은 가치입니다. 때로 이것은 비용으로 직접 산출되기도 하고 편의성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고객이 전형적인 고객 가치 사슬을 따르지 않고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쇼루밍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쇼루밍은 제품을 선택하는 행위와 구매하는 행위를 분리하는 것이죠. 소비자는 매장에서 제품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굳이 매장에서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더 싼 온라인 쇼핑이 있기도 하고 들고 가기도 귀찮기 때문이죠. 즉 고객은 이제 가치를 따지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디커플링에는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자, 이번에는 디커플링이 등장하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 창출 디커플링이 있습니다. 가치 창출 디커플링은 두 개 이상 연결된 가치 창출 활동의 사슬을 분리하는 비즈니스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디커플링을 하는 기업은 그중 하나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예컨대 트위치는 비디오 게임 관람성을 취했는데 대신 게임을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 잠식 디커플링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괴자가 가치 창출하기와 가치 잠식하기 활동의 연결 사슬을 깨는 것입니다. 비디오 게임이 등장하면서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죠. 즉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치 잠식 디커플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는 디커플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 창출 활동과 가치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는 활동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모바일 게임이 해당될 텐데요. 모바일 게임 대부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가치에 대한 대가 부과하기는 자사 게임에 빠진 사람들에게 앱 내 구매를 유도한다는 것이죠. 이는 게임 구매하기와 게임하기 사이의 연결고리를 해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디커플링은 왜 일어나는가 하는 점인데요. 앞에서는 고객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더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전문화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객은 전문화된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기존 기업에서 제공하는 고객 가치 사슬 중에 일부분이라도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면 고객은 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분리가 일어나려면 전문화의 힘이 통합의 힘보다 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는 고객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화가 인정된다고 가정할 때 고객이 최종 의사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비용이죠. 비용에는 품목의 가격뿐만 아니라 검색 비용, 구매 비용, 그리고 사용 비용도 포함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금전 비용, 시간 비용, 그리고 노력 비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아마존은 검색 비용을 낮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달러 쉐이브 클럽은 구매 비용을 낮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디커플링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한정된 특수 상황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디커플링의 기본적인 과정, 그리고 디커플링의 비즈니스 모델 파괴는 업계를 불문하고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16년 미국 성인의 72%가 에어비앤비나 우버와 같은 공유 서비스 또는 주민형 서비스 11개 중 적어도 1개를 이용했다고 하더군요. 무려 72%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 1명은 이런 서비스 중 4개 이상을 섞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소비자들은 업종을 넘나들며 고객 가치 사슬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커플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시죠? 예, 하나씩 따져보죠. 먼저 기존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 기업을 따라하거나 아니면 인수해버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가격을 대폭 낮춰 상대를 질식시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기존 기업들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신규 진입 기업을 따라하거나 가격을 대폭 낮추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문제도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타임워너가 AOL을 인수하거나 HP가 오토노미를 인수했던 것,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를 인수했던 것도 역시 최악의 인수 합병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책에서는 복잡한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2개의 기업 사례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패 사례로 질레트가 있습니다. 질레트는 1975년부터 특허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 7월 기준으로 보면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면도기 회사는 왜 이렇게 많은 특허가 필요했을까요? 특허를 만들었던 이유를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레트는 그것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즉 대체 사업 모델을 갖고 시장에 나올 조짐이 있는 기업들을 모조리 인수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하지만 질레트는 결국 달러 쉐이브 클럽이 등장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트바이라는 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마존이 디커플링했던 것은 바로 베스트바이의 고객 가치 사슬이었죠.
처음에 베스트바이는 매장 안에서 아마존 통합 검색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유일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합니다. 바로 쇼루밍을 하는 고객 그리고 아마존과 공존하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즉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해 주요 제조사의 쇼룸, 이른바 전시실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로 변환한 것인데요. 바로 입점 수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죠. 2019년 기준으로 본다면 베스트바이의 매출 상당 부분이 바로 입점 수수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베스트바이가 끝에 가서 도입했던 방식을 기업들이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을 제거하거나 딥커플링을 하는 상대를 인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미래를 반드시 예측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미래에 대비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다소 헛된 일이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영진들이 먼저 미래를 살펴보고 회사가 어떤 위치를 목표로 하는지 결정한 다음 그에 필요한 전략적 자산을 결정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 접근 방식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부족합니다. 디커플링을 주목해야 한다. 디커플링 이론은 파괴를 고객이 주도하는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작은 변화로 봐서는 안 됩니다.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크고 넓게 퍼져나가는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객 주도적 변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먼 미래를 예측하겠다는 부담에서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 산업의 변화를 읽어내야 합니다. 자신의 시장에만 집중한다면 파괴 물결을 재빨리 포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객 전체 지출의 91%를 차지하는 산업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치유할 것인가. 바로 이렇게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6개 분야는 대부분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남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어떻게 배울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이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저자의 예측이 맞다면 교육 분야에서는 아마도 대대적인 디커플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책은 디커플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읽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호였습니다.